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이코 코리아에서 FA 업무를 맡고 있는 최혜강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저희 웨비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기본적인 EMI 프리 컴플라이언스와 트러블 슈팅 테크닉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기본적인 EMI 측정 방법과 그 측정 시 사용되는 LISN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EMI의 두 가지 타입인 커먼 모드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린 후 다음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해서 EMI 프리 컴플라이언스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 레이아웃 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과 측정 장비인 필드 프로브, 시그널 스플리터, 그리고 간단한 커런트 프로브에 대해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저희가 어떻게 EMI 문제에 대해서 접근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저희 전력전자 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조만간 또는 이후에 반드시 EMI에 대한 이슈에 직면하시게 됩니다. 이 EMI는 미리미리 EMI에 대한 개념과 대책을 미리미리 익혀두시는 것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EMI는 모두 아시다시피 EMI는 모든 개발이 완료된 후 최종 단계에서 EMI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개발 초기부터 EMI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EMI가 폐일됐을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심지어는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개발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역효과 악순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EMI에 대한 개념과 대책 방법들에 대해서 익혀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EMI를 시작해보면 EMI란 아시는 바와 같이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퍼런스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노이즈와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를 단순하게 EMI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접근을 해보자면 EMI는 내가 설계한 제품에서 나오는 EMI가 다른 장비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게 EM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MI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먼저 안테나를 사용해서 측정되는 라디에이티드 EMI가 있고요. 또 라인 임피던스 스테빌라이저선 네트워크라고 하는 LISN을 통해서 입력 포트의 노이즈의 흐름을 측정하는 컨덕티브 EMI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서는 컨덕티드 EMI에 대해 포커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덕티드 EMI를 생각해보면 역시 이 컨덕티드 EMI도 두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노멀 모드 노이즈라고도 부르는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또 하나는 커먼 모드 노이즈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EMI 노이즈가 커플링 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컨덕티브 형태인데요. 컨덕티브는 실제 도체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 연결 통로로 EMI가 전달되는 형태가 컨덕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컨덕티브 형태로는 인풋 전압의 리플이라든지 아웃풋 전압의 리플 또는 그라운딩의 이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컨덕티브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패시티브 형태가 있습니다. 캐패시티브는 전압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변할 때 주변에 있던 캐패시턴스 성분에 의해서 다른 쪽에 있는 전도체로 노이즈가 유기되는 형태가 캐패시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캐패시티브가 전압이 급격히 변하는 것이라면 인덕티브는 전류가 급격히 변할 때 마치 트랜스포머의 1차 단에서 2차 단으로 에너지가 넘어가는 것처럼 한쪽에서 전류가 급격히 변할 때 이 노이즈가 다른 쪽에 있는 전도체로 노이즈가 유기되는 형태가 인덕티브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테나 효과와 같이 그 파필드 일렉트로마그네틱으로 노이즈가 전달이 되고 다른 부분에 하이 임피던스 성분이 있을 때 그 하이 임피던스가 있는 부분으로 노이즈가 유기되는 형태가 라디에이티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실제 컨덕티드 EMI를 측정하는 간단한 그림을 셋업되어 있는 그림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장비는 우리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장비는 비전도체, 다시 말해서 절연체 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이 컨덕티드 EMI 노이즈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인 LISN이 지금 그림에서는 요 밑에 두 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측정하는 모든 장비들의 그라운드는 모두 묶여서 그 바다 쪽에 있는 어스 그라운드에 묶여 주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까 말씀드렸던 LISN의 실제 동작하는 형태를 나타냈고,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장비는 입력단이 이쪽에 물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장비에 소스를 주기 위한 파워 소스는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위치돼서 파워 소스에 입력 전압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장비에 소스를 공급합니다. 또 LISN에 나온 포트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를 이용해서 이 포트로 우리 컨덕티드 EMI 노이즈를 측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테스트하고자 하는 장비는 먼저 한쪽 라인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쪽 라인으로 흘러 들어가는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나와서 한쪽으로 리턴되는 형태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또 동상으로 양쪽 라인에서 흘러나와서 어스 그라운드로 빠지는, 다시 말해서 두 쪽 라인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노이즈가 커먼 모드 노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스 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양쪽 라인으로 나가는 형태도 역시 양쪽 라인이 같은 방향으로 노이즈가 흐르기 때문에 커먼 모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파워 소스 역시 노이즈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파워 소스에서 발생된 노이즈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장비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장비만의 노이즈 측정이 안 될 겁니다. 따라서 파워 소스에서 발견된 노이즈는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고 모두 어스 그라운드로 빠지는 형태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LISN에는 고주파 노이즈의 경로를 만들어주는 캐패시터와 저항, 또 그 다른 단자 쪽에도 캐패시터와 저항이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루프가 이렇게 돼서 어스 그라운드로 빠지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또 그 노이즈 성분이 이쪽으로 지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인의 직렬로 상당히 큰 인덕턴스를 가진 인덕터가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인덕터는 파워 소스에서 발생된 고주파 노이즈를 블로킹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LISN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는 파워 소스에서 만들어진 노이즈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장비 쪽으로 넘어오지 않는 고주파 노이즈를 블로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또 중요한 LISN의 역할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야 스펙트럼 아날라이저에서 측정됐을 때 그것이 임피던스 매칭으로 인해 정확한 노이즈의 레벨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약 150kHz에서 30MHz까지 측정이 가능한 LISN의 시뮬레이션된 파형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주파수 대역에서는 약 1Hz부터 100MHz까지 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주파수가 낮은 대역에선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다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약 150kHz, 150kHz부터 30MHz까지 55매 일정한 임피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LISN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임피던스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주파수 대역에서 일정한 임피던스를 제공하는 역할이 또 중요한 역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노이즈를 측정하는 그 방법들,
대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EMI를 한 번이라도 측정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낯익은 용어실 텐데요. 먼저 EMI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피크 디텍션이 있습니다. 피크 디텍션은 말 그대로 어떤 노이즈들이 들어왔을 때 그 노이즈들의 피크 성분만을 검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 어떤 피크가 검출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피크보다 작은 값이 나온다면 그 노이즈는 그 피크 값만 읽어서 그거에 대한 노이즈를 판단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피크 디텍션은 상당히 빠른 스캔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크 디텍션은 그 피크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또는 그 피크의 지속 시간은 얼마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는 가중치를 둔 에버리지라고 부르는 쿼지 피크 디텍션을 사용을 합니다. 쿼지 피크 디텍션은 상당히 빠른 상승 시간에 상당히 느린 하강 시간을 가진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그 노이즈가 자주 일어난다면 이 쿼지 피크 디텍션은 올라갈 거고 또는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려갈 거고 또 지속 시간이 길다면 쿼지 피크는 올라갈 거고 또 반대인 경우는 내려가는 그렇게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쿼지 피크는 상당히 스캔 속도가 느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피크 디텍션한 그 형태를 밴드위스가 상당히 낮은 필터를 이용해서 평균치를 만드는 에버리지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캔 속도로만 보면 쿼지 피크가 가장 빠를 거고요. 그 다음이 에버리지, 가장 느린 것이 쿼지 피크 디텍션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 쿼지 피크와 쿼지 피크 에버리지를 판단을 해서 이 EMI가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판단하는 플로우 차트를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먼저 피크 디텍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노이즈 성분이 들어왔을 때 피크 디텍션은 가장 피크치들만 판단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 에버리지는 그러한 피크치에 대해서 밴드위스가 낮은 필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평균치를 구하는 방법이 에버리지 디텍터가 되겠습니다. 쿼지 피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당히 빠른 상승 시간 그리고 상당히 느린 시간을 통해서 이 피크 성분이 얼마나 자주 발생되는지 또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따라서 이 쿼지 피크의 값이 달라지는, 다시 말해서 그런 거에 가중치를 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이즈의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인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는 노멀 모드 노이즈라고 합니다. 상당히 어울리는 용어인데요. 그 이유는 모든 전기적인 동작들은 다 그 디퍼런셜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개의 입출력 두 개의 라인이 있을 때 한쪽으로 노이즈가 나오면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를 이른바 노멀 모드 노이즈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아까 커플링 되는 네 가지 방법 중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이러한 네 가지 방법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에는 반드시 두 가지, 먼저 노이즈가 유출되고 유입되는 두 가닥 이상의 입력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는 그 입력선 중 하나는 그라운드 형태가 역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인풋 볼티지의 리플, 아웃풋 볼티지의 리플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는 그 입력선이 두 선이든 세 선이든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형태의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심플리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전에 지금 여기서는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의 버컨버터
간단하게 지금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벅 컨버터는 오픈 루프에 입력 전압은 12V, 출력 전압은 3.3V, 그리고 여러 기생 성분들은 제외한 아이디얼한 형태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스위칭 주파수는 약 300kHz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입력단에 입력 소스 임피던스가 약 1mΩ인 12V 배터리가 위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덕터, 그리고 캐패시터, 하이사이드 모스펫, 로사이드 모스펫, 그리고 약 330나노의 인덕터, 그리고 출력 캡과 로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간단한 동작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하이사이드가 턴온이 된다면 소스 쪽의 배터리 쪽과 입력단에 있는 캐패시터의 에너지가 하이사이드 모스펫을 통해 인덕터를 통해 로드와 출력 캐패시터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또 이번에는 로사이드의 모스펫이 턴온이 된다면 인덕터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아웃풋 쪽에 역시 캐패시터와 로드 쪽으로 이러한 형태로 흐르게 됩니다. 이는 또 이러한 동작들은 계속 반복해서 스위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이사이드 모스펫 쪽에 전류 파형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컨티뉴어스 컨덕션 모드이기 때문에 지금 약 6A 정도의 DC 옵셋이 걸려 있음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이상부터는 그 L 값에 따라서 전류가 기울기를 갖고 상승하고 턴 오프되고 턴 온되고 턴 오프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덕터에서 흐르는 전류를 보시면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 7A 정도의 DC 옵셋이네요. 7A 정도의 DC 옵셋이 걸린 상태로 지금 이런 톱니파 형태로 지금 전류 파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류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역시 캐패시터의 리플 커런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리플 커런트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러한 리플 커런트가 결국에는 LISN에서 측정되는 노이즈의 노이즈 소스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플 커런트는 입력 전압을 이런 형태로 역시 그 영향을 미치고 이 형태가 소스 단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LIS 단에서는 노이즈 성분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제 LISN을 추가해서 LISN에서 측정되는 것은 어떤 형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요 부분에 지금 LISN의 등가 회로를 추가를 했고요. 또 하이사이드 쪽에 흐르는 전류를 절연 형태로 해서 이쪽으로 분리된 형태로 시뮬레이션 회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쪽에 흐르는 전류 보시면 아까 하이사이드에 흐르는 전류와 역시 똑같은 형태의 지금 전류 파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역시 입력 캐패시터의 파형을 보시면 전압 파형을 보시면 역시 이런 파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매 주기 300kHz마다 지금 스위칭에 의해서 노이즈가 발생됨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LISN에서 약 1메가의 게인을 가진 오프앰프를 통해서 측정을 해보면 지금 매 300km마다 상당히 높은 노이즈가 발생하심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커먼 모드 노이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먼 모드 노이즈는 그 입력선의 동상으로 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스 그라운드와 연결된 샤시나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측정 장비 쪽을 통해서 그쪽 경로를 통해서 이 어스 그라운드를 통해 약 그 두 가닥의 입력선 라인으로 똑같이 전류가 흐르는 노이즈가 흐르는 이런 형태의 노이즈를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합니다. 또는 역시 인풋 피드에서 흘러나와서 어스 그라운드로 가는 형태 역시 커먼 모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커먼 모드 노이즈는 상당히 그 경로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 기생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캐패시턴스나 이런 패스가 형성된다면 그쪽으로도 커먼 모드 노이즈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들을 모두 판단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는 않은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커먼 모드 노이즈는 어스 그라운드나 또는 절연된 그라운드를 가진 세 가닥의 와이어를 가진 시스템에서 커먼 모드 노이즈는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스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비절연 타입의 DC-DC 컨버터라면 아무래도 그 절연형 타입보다는 이 커먼 모드 노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더 그 발생하지 않는 수월한 그런 면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커먼 모드 노이즈는 테스트 장비에 의해서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테스트 장비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제품에 물려져 있을 때 커먼 모드 노이즈는 그 측정 장비를 통해서도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측정 장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연형 컨버터에서도 출력의 마이너스 단자가 어스 그라운드에 함께 묶이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커먼 모드 노이즈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가 합산돼서 출력단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비절연 DC-DC 컨버터에서 측정 장비를 물린 상태에서 이 흐르는 커먼 모드 노이즈 때문에 이 시스템이 상당히 이 시스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에서 했던 바와 같이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커먼 모드 노이즈의 패스가 어떤 식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토폴로지는 절연형 형태의 풀 브릿지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사이드, 로사이드, 하이사이드, 로사이드가 있고요. 가운데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1차 측에서 2차 측으로 에너지를 넘겨주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파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트랜스의 1차 단의 전압 파형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스템이 48V 입력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48V에서 마이너스 48V, 48V 이러한 구형파의 전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측에 흐르는 전류 파형을 보면 역시 이런 형태의 전류가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2차 단에서는 역시 이런 파형의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실제 회로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을 성분들을 저희는 이미 좀 그려놨습니다. 바로 기생 캐패시터와 기생 성분들인데요. 먼저 하나를 보면 이 컨버터에서 모든 모스펫들은 드레인 단자가 베이스 플레이트에 물리게 됩니다. 역시 방열을 위해서겠죠. 베이스 플레이트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 베이스 플레이트는 다시 어스 그라운드 쪽에 물리게 됩니다. 따라서 모스펫의 드레인 단자와 베이스 플레이트 간에는 기생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는 하이사이드 모스펫뿐 아니라 로사이드도 마찬가지고요. 또 반대쪽에 있는 다른 모스펫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생 캐패시턴스가 모여서 베이스 플레이트에 물리게 됩니다. 또 트랜스포머에서도 이런 기생 성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차 단에서 2차 단으로 기생 인덕턴스와 기생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결합도를 높이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아주 잘 만들었다면 오히려 기생 캐패시턴스는 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또 역시 플래너 타입의 트랜스포머 역시 이 기생 캐패시터는 좀 더 증가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어떤 EMI 커먼 모드 노이즈는 이 기생 캐패시터를 통해서 흘러나와서 어스 그라운드로 가서 LISN으로 들어갈 겁니다. 또한 이쪽에서도 트랜스포머 1차 단에서도 2차 측으로 기생 캐패시턴스에 의해 전류가 흐르고 역시 베이스 플레이트를 통해 어스 그라운드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먼저 커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 하이사이드 모스펫의 드레인 소스 전압을 측정을 했습니다. 이 어떤 토폴로지든 이런 스위칭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GVS를 한다 하더라도 모스펫 양단의 드레인 전압은 이런 짧은 시간에 상승하는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짧은 시간에 전압이 급격하게 변했기 때문에 이런 기생 캐패시턴스로 인해 아까 캐패시티브 형태로 노이즈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노이즈들은 얘뿐 아니라 다른 쪽에 있는 하이사이드, 로사이드에 있는 지금 얘가 흐를 때는 얘가 턴온이 됐을 거기 때문에 이 전류가 함께 흘러서 결국엔 베이스 플레이트에서는 이 커먼 모드 노이즈가 합산된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트랜스포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트랜스포머 1차 단의 전압 역시 상당히 급격하게 전압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패시터를 통해서 캐패시티브 형태로 노이즈가 유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들은 실제 LISN에 측정된 어스 그라운드 쪽으로 이러한 노이즈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커먼 모드 노이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 노이즈는 그대로 LISN으로 들어가서 LISN의 임피던스인 50옴에 해당하는 그 노이즈 레벨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여기서 흘렸던 그 커런트가 지금 양측에서 이렇게 동일한 동상으로 커먼 모드 노이즈가 측정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가 지금 여기에 흐르는 커먼 모드 노이즈가 LISN의 임피던스 50옴과 곱해져서 그 값이 전압 형태로 이렇게 커먼 모드 노이즈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또 실제 EMI LISN에서 측정되는 노이즈는 뭐 컨덕티브 따로 죄송합니다. 커먼 모드 따로 디퍼런셜 모드 따로가 아니라 그 커먼 모드와 디퍼런셜 모드가 합산돼서 때로는 캔슬되고 때로는 애드돼서 토탈적으로 합쳐진 형태가 최종적으로는 LISN에서 측정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비절연 타입에서는 커먼 모드 노이즈가 전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입력 라인이 있고요. 출력 라인이 있는데 1, 2차 간에 모두 절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커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을 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면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스를 사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이 출력 전압을 사용하는 어떤 로드가 있다면 그 로드 단에서는 반드시 어딘가에서 어스 그라운드와 묶이든 또는 어스 그라운드와 연결되는 기생 캐패시턴스가 존재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쪽으로 기생 캐패시터로 흐르는 전류를 통해서 실제 비절연 타입이라 하더라도 LISN을 측정을 해보면 이런 형태의 노이즈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거의 같은 상으로 지금 180도로 틀어져 있는 형태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 또 동상으로 발생되는 형태가 커먼 모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이 노이즈의 소스원은 당연히 출력단의 아웃풋 리플 전압이 소스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레이아웃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시뮬레이션은 사실 이상적인 형태에서의 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 레이아웃은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레이아웃에는 많은 기생 성분들이 실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시뮬레이션, 가장 근접한 시뮬레이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생 성분들이 상당히 많은 실제 회로적인 동작이나 이런 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도
고주파 부분에서는 그 기생 인덕턴스가 ESL로 보이는 시점부터는 캐패시터가 캐패시터로서의 성능에 상당히 제한을 갖게 되는 형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레이아웃을 보다 최적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터만을 추가한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을 필터를 1단, 2단, 3단 계속 추가해야 되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EMI를 위해서는 이 그라운드를 PCB 패턴층에 할당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양면 기판에서는 다시 말해서 한쪽 면을 그라운드에 할당할 수 없는 양쪽 면에서는 이 EMI 솔루션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제한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PCB에서 실제 많이 적용하는 뭐 비아라든지 이런 패턴들에 대해서도 이 비아나 패턴들이 갖고 있는 기생 성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EMI 노이즈들의 패스나 어떤 크기 등을 판단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러한 기생 성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그 팩터를 뽑아내서 그것을 그 시뮬레이션에 포함시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만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이제 회로를 통해서 패턴 실제 PCB 패턴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간단한 회로가 있는데요. 우리 DC-DC 입력단으로 들어가는 입력 단자가 있고요. 앞단에 LC로 이루어진 간단한 LC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단에 캐패시터 그리고 직렬로 모스펫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스펫은 핫삽 용도로 쓰이는 모스펫이고요. 그래서 실제 보시면 상당히 간단한 이런 필터 회로를 통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부분의 실제 PCB 패턴이 되겠습니다. 직렬로 달려있던 모스펫이 있고요. 입력 단자가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플러스 라인은 모스펫을 통해서 인덕터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파워 그라운드는 이렇게 연결돼서 두 가닥이 연결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전류 루프를 생각해 보면 이쪽 캐패시터들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얘네들은 이렇게 흐르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기는 모스펫 드레인 라인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저희는 기생 캐패시턴스를 추출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상당히 간단한 그 필터 회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생 성분들까지 고려하자면 상당히 복잡하고 지금 좀 난해해 보이는 이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기생 성분을 추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다시피 그렇게 간단한 회로도 이렇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일단 그 필터가 이상적이다 생각하고 그 필터를 먼저 설계를 하신 후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하신 다음에 간단한 기본적으로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을 이용해서 실제 노이즈가 어느 부분에 얼만큼 발견되는지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툴들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먼저 대표적으로 비하이브 100이라는 키트가 있습니다. 이 키트는 와이드밴드의 RF 앰플리파이어와 케이블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프로브는 4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3개는 H필드 프로브, 하나는 E필드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필드 프로브는 넓은 지역을 에서 측정하는 좀 큰 형태, 또 작은 형태로
키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MI 노이즈를 측정하실 때 대략 큰 H필드를 사용해서 대략적인 노이즈가 발생되는 위치를 찾으시고 작은 H필드를 이용해서 보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EMI가 노이즈가 커플링 또는 발생되는 소스원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워 스플리터라고 하는 장치가 있겠습니다. 이 파워 스플리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ZSCJ-2-2 플러스. 이 장비는 커먼 모드 노이즈를 블로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ZSC-2-2 플러스 미니 서킷은 디퍼런셜 모드를 블로킹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노이즈를 측정했을 때 이 노이즈가 커먼 모드 노이즈인지 또는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파워 스플리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블로킹하고자 하는 노이즈 형태를 블로킹하고 노이즈가 변경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그 노이즈가 커먼 모드인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인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 프로브인데요. 커런트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 퍼미러빌 높은 투자율의 코어를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감겨서 우리가 순수 제작이 된 그런 커런트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어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와이어 또는 케이블을 이 코어를 통과시켜서 그 전류, EMI 노이즈의 전류 형태를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전류를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오실로스코프의 전류 프로브는 그 측정할 수 있는 레벨이 상당히 작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측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손수 만든 커런트 프로브로는 상당히 작은 노이즈 성분의 전류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그 측정하고자 하는 케이블 두 가닥을 함께 통과시켜서 그 노이즈가 상쇄되는지 또는 증가되는지 이를 통해서 커먼 모드 노이즈인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인지를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저희 그 내부에서 이제 저희가 손수 만든 그런 프로브고요. 니어필드 프로브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 형태로 실제 노이즈가 발생되는 곳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디자인 예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경험했던 디버깅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EMI 노이즈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이 컨버터는 약 250W의 크리티컬 컨덕션 벅 레귤레이터고요. 효율은 약 96% 이상, 또 스위칭 주파수는 500kHz가 되겠습니다. 여기 또 PCB 에이리어는 상당히 작고 또 절연된 메탈 박스로 둘러쳐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변 온도는 약 65도. 또 서멀 매니지먼트는 이 벅 레귤레이터는 파워 SIP 형태이기 때문에 PCB 쪽의 패턴을 통해서 방열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PCB 파워 SIP가 실장된 면에서 반대쪽으로 열을 방열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서멀 비아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서멀 비아들은 그라운드 패턴들을 넓게 깔려진 그라운드 패턴을 관통해야 되기 때문에 기생 성분들, 기생 인덕턴스들이 좀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CISP 2.5 컨덕티드 EMI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투 스테이지의 필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런 이 보드의 기생 성분들까지도 추출을 해서 완벽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필터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필터를 적용해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결과 아무 이슈가 없었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기생 성분들까지 추출해서 이런 성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EMI 노이즈에 대한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시뮬레이션 회로가 그려져 있고요. 입력 소스, LISN, 1, 2차 필터, 그리고 저희 벅 레귤레이터의 하이 사이드 모스펫, 로 사이드 모스펫, 인풋 캡. 그래서 이렇게 저희 벅 컨버터의 내부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벅 컨버터 앞단에 1차 필터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2차 필터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EMI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소스 1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모스펫이 하이사이드와 로사이드의 모스펫이 스위칭을 할 때 이 캐패시터에 리플 커런트가 발생을 하고 이 리플 커런트에 의해서 이 입력 전압에 상당히 많은 노이즈가 실리게 됩니다.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실제 노이즈 소스 1이 될 겁니다. 이 노이즈들은 상당히 크기가 클 거고요. 또 스위칭 주파수의 체배 형태로 노이즈가 실려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의 소스 1이 되겠습니다. 이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는 LISN에 이쪽에 우리가 스펙트럼 아날라이저로 측정을 해서 요 임피던스에 흐르는 전류를 통해 전압을 읽어서 노이즈의 크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가지고 실제 제품에서 한번 또 어떻게 되는지, 노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그 확인 결과 얻은 데이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스위칭 주파수인 500kHz에서 약 50dB 정도의 노이즈가 보이나 보시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약 8메가, 약 6에서 10메가대역에서 상당히 높은 지금 노이즈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절대 전혀 보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 제품과 우리가 했던 시뮬레이션과 어떤 간극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지 이제 하나하나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제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 벅 컨버터의 동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밸리에이션 보드와 실제 테스트 보드의 파형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파형을 보시면 이쪽에 이밸리에이션 보드와 실제 쪽에 약간의 링깅이 좀 더 실제 보드에서는 발견됨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보시다시피 약 6에서 10MHz 대역에서 약 8에서 12dB EVB보다 더 크게 실제 테스트 보드에서 발생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LISN에서 측정됐던 그 6에서 약 10MHz 대에서 높은 주파수 대역은 일단 얘가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벅 컨버터는 파워 SIP 형태이기 때문에 방열이 PCB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이 원활한 방열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서멀 비하들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그 벅 컨버터의 입력 단자인데요. 입력 단자 쪽에 서멀 임피던스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쪽으로 상당히
그 방열을 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비하들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에 있는 그라운드 층을 관통하는 역할들을 하고, 이는 또 따라서 많은 기생 인덕턴스나 이런 부분들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벨레이션 보드와 비교를 해봐도 입력 단자 쪽에 비하의 양이 상당히 많게 실제 보드에서는 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형태 때문에 지금 아까 보였던 8에서 12dB가 8에서 6에서 10MHz 대역에서 저희 이벨레이션 보드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노이즈를 가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이 됐는데 그 노이즈가 왜 LISN에서도 발생되는지, 필터 뜨는 전혀 동작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링깅, 그러한 인덕턴스 때문에 생긴 링깅이 노이즈를 좀 더 많이 발생을 시켰는데 그 부분들이 왜 EMI 필터에서는 걸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EMI 필터가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는지, 또는 EMI의 능력이 부족한지, 다음으로는 그 노이즈가 이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필터에 의해서 필터링 되지 않고 어떤 바이팩싱 되는 그러한 경로가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인덕터의 하이 플러스에 의해서 다른 쪽에 노이즈가 오염되지는 않았는지, 또 하이 볼티지 트랜지션에 의해서 캐패시티브 형태로 다른 쪽에 유기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실제 LISN으로 컨덕티브 형태가 아니라 라디에이티드 형태로 바로 EMI의 LISN의 단자 쪽에 측정된 것은 아닌지, 또는 이 노이즈가 커먼 모드 노이즈인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이 노이즈가 과연 커먼 모드 노이즈인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툴 중에 하나인 스플리터를 이용해서 이 노이즈가 커먼 모드 노이즈인지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를 블로킹을 했는데 그 주파수 6에서 10MHz 대역에서의 노이즈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를 블로킹하자 그 대역에서 약 30dB 정도의 노이즈 저감이 발생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아까 발견됐던 이 노이즈는 디퍼런셜 모드 노이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지금 EMI 필터를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2단으로 쓰고 있는데 어느 단의 필터가 필터 쪽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다음 단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쪽을 디퍼런셜 앰프를 이용해서 노이즈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노이즈가 발생되는지 확인한 결과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던 것과 똑같이 노이즈가 저감돼서 발생됐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첫 번째 필터는 잘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발생했던 그러한 노이즈들이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쪽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쪽을 역시 똑같은 방법, 디퍼런셜 앰프를 이용해서 이쪽의 전압을 측정해서 노이즈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와는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이즈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8MHz, 아까 이슈였던 6에서 10MHz 대역에서 이쪽이 발생이 됨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세컨드 스테이지의 필터가 과연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뭐 인덕터 코어의 셀프 레조넌스가 잘못 레조넌스 등의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48V 입력 소스를 제거하고 쇼트를 시킨 다음 이 인덕터 쪽으로 우리가 그 네트워크 아날라이저로 수입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쪽의 결과를 확인하자 실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실제 이 세컨드 스테이지의 필터 역시 필터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예상했던 것과 동일한 그러한 감소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필터들은 모두 정상적인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서 이쪽에서 이 노이즈 소스 원에서 발생된 이 노이즈가 이 필터들을 정상적으로 필터링하지 않고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이쪽 LISN의 측정 단자 쪽으로 이 필터 흡단으로 노이즈가 유기된다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H필드 프로브를 이용해서 이쪽을 측정을 해봤습니다. 8MHz 대행에서의 노이즈는 보이지 않았고요. 또 이쪽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입력 캡이죠. 이쪽에서 측정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가 노이즈 소스원이기 때문에 그 8MHz 대역에서의 노이즈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필터를 거친 후 확인을 해봤는데 이 8MHz 대역, 우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8MHz 대역에서 노이즈가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확인했을 때는 역시 8MHz 대역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이 필터를 통과해서 필터링 되지 않은 노이즈가 이쪽에서 노이즈가 이쪽으로 바로 유기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쪽이 어떤 형태로 인덕티브 형태로 커플링이 되는 건지 컨덕티브 형태로 커플링 되는 건지는 입력 전압을 바꾼다든지 또는 출력 로드를 바꾼다든지를 통해서 이 노이즈가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직 로드가 변할 때 이 노이즈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류가 변할 때 커플링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노이즈가 인덕티브 형태로 커플링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패턴들을 좀 더 면밀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이쪽이 그 입력단 캡 쪽이고요. 이쪽이 그 맨 후단 그 세컨드 스테이지의 필터를 지난 다음입니다. 이쪽에 가깝게 이런 테스트 포인트가 위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건 이쪽에서 발생한 노이즈 8MHz 대역의 노이즈가 이 테스트 포인트를 통해서 이쪽으로 우회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테스트 포인트를 없애고 이렇게 간격을 준 후 일정 정도의 이격을 유지시켜서 이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물론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를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러한 예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EMI 그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EMI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참고로 한 자료들은 이러한 자료들이고요.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사실 짧은 시간에 EMI라는 쉽지 않은 영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이 좀 생략되고 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잘 숙지를 하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EMI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시는데 또는 이해하시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긴 시간 저희 웨비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